안녕하세요. 지오스토리입니다. 10월 29일 한미 양국이 방위비, 관세 그리고 핵 잠수함 문제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초대형 협상에 최종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동맹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주고받기가 명확한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거래적 동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협상의 일부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2부 피말리는 협상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3부 이 빅딜에 대한 최종 평가와 손익 계산서까지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비, 대북정책, 트럼프의 속내,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세,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농산물 시장 방어라는 쟁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저 치열했던 안보 분야의 쟁점들부터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방위비 분담금, 스페셜 메저먼트 어그리먼트, SMA였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인건비 같은 새로운 항목까지 신설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죠. 반면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과 5년 장기 협정을 고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쟁점이 결국 한국의 상당폭 증액의 수용으로 결론났으며 앞으로 다룰 3,500억 달러 투자와 연계되어 안보 비용으로 일괄 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Since 1953, the U.S. Air Force has partner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fend the peninsula under a mutual defense treaty in support of the Armistice Agreement. Family by family, city by cit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ilt this country into what is today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두 번째 쟁점은 확장 억제입니다. 미국이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청구서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지켜줄 테니 돈을 더 내라는 논리였죠. 한국은 북한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철통 같은 확장 억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비용 청구의 근거로, 한국은 안보 확장과 성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대북 정책 공조 방식입니다. 소금이 천지를 뒤흔드는 속에 서슬프른 강철 포신들에서 용암마냥 어세차게 뿜어져 나온 역중한 초대형 방사탄들이 이번 협상 내용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180도 다른 완전한 정책 전환을 보여줍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CVID 원칙에 기반한 것인데요. CVID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압박과 억제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는 다릅니다.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발표문에 나온 긴장 완화에서 시작해 중단, 축소, 그리고 폐기로 간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핵심입니다. 단계적 접근법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압박을 통한 CVID라는 강경 원칙에서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을 받아들였을까요? 북한의 핵을 인정한 것일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Korea, they say that in order to have talks with the U.S.,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Is that something you're open to?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하지만 이건 법적 인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CVID, 즉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인정을 뜻합니다. 즉 모든 핵을 없애라는 비현실적인 CVI 대신 더 이상 위협적인 행동, 특히 ICBM 발사만 하지 말라는 현실적인 군축 또는 동결을 협상의 목표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본토 위협만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최우선 관심은 서울이나 도쿄가 아닌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할 ICBM입니다. 너희의 기존 핵과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할 테니 미국을 위협하는 ICBM만은 동결하라는 거래입니다. 둘째, 가시적이고 빠른 성과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중단만 이끌어내도 즉각적인 외교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맹 안보와 미국 안보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디커플링 우려가 한국이 다음 쟁점인 핵 잠수함 보유를 그토록 절박하게 요청한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SSN, 왜 그렇게 민감했던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이라는 주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짜 핵 잠수함은 2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3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작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문제는 미국이 일본에게 1988년부터 농축을 허용하고 한국에게는 2015년 협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차별 대우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결과는 어땠을까요? 29일 회담에서 동상이몽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0월 30일 이틀간의 협상 내용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29일 회담에서 한국 측이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발표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를 완전 누락게 했던 동상이몽을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승인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선소는 작년에 하나오션이 인수한 곳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연료 공급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앞으로 다룰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가 프로젝트와 완벽하게 연계시킨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인수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지금 당장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트럼프의 생색내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트럼프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승인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필리 조선소는 현재 핵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과 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선소는 1997년 설립돼서 주로 존슨 액트에 따른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 건조가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미 해군 군수 지원함에 수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잠수함 건조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필리 조선소가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사실상 조선소를 재창조하는 수준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첫째, 잠수함의 정밀선체를 만들기 위해 대형 실내 건조시설, 인도어 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핵 잠수함의 핵심인 온자로를 설치하고 핵연료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및 안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특수강 가공 및 고도의 용접 기술, 그리고 미 해군의 뉴클리어 케이퍼블 인증과 전 인원의 보안 인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 시설 활용이 아닌 새로운 핵잠수함 전문 조선소 건설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가능할까요? 설계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전 건조는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조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핵 잠수함 이슈는 추가로 더 상세히 분석하여 새로운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 조선협력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이 처한 심각한 상황, 즉 방위산업 기반,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베이스, DIB 위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DIB는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큰 산업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155mm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 대량 소모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둘째, 조선업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상업 그리고 군함 조선소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군함을 찍어내며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해군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핵심 부품과 첨단 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DIB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강, 화학,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IT 등
거의 전 제조 분야의 스펙트럼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산업 역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DIB 위기 때문에 협상의 핵심 안건인 조선협력이 등장합니다. 이 조선산업협력은 경제와 국방이 가장 노골적으로 연계된 사안입니다. 본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DIB 재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미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에 1,500억 달러라는 자본과 디지털 설계 등과 같은 기술을 수혈하여 자국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미 해군 유지보수 적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목표, 지렛대는 무엇일까요? 첫째, 1,500억 달러를 투자 형태로 지불해 현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K방산이 미국 해군 시장에 진입하는 정부 보증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미국이 가장 취약한 조선 기반을 한국이 재건해 주는 것을 지렛대로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조건으로 승인하면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선협력이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안보 비용의 성격이 강했다면 한국이 미국에 요구한 안보 협약과 양국의 공통의 전략 사안도 비중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조선협력보다 훨씬 더 민감한 핵 잠수함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조선협력은 사실 방위산업 기반 통합이라는 더 큰 틀의 합의 중 하나입니다. 포탄, 자주포 등과 같은 K방산과 미국 DIB를 연계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철통 같은 확장 억제 재확인은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의 한국 판매를 원활하게 지속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안보 분야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큰 축인 경제 분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부문은 안보 부문과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되어 다뤄졌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라는 최악의 위협을 제거하는 빅딜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3,500억 달러 패키지 중 현금 2,000억 달러를 연간 25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 자국 산업에 빠르게 수혈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셋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합니다. 양측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 확정되었습니다. 미국이 위협하던 25%의 고율 관세는 15% 낮추는 것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입니다.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3,5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에 대해서 연간 유출액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50억 달러와 한국의 마지노선 150억 달러의 정확한 중간 지점입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천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천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농축산물 시장은 현상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민간 품목의 추가적인 전면 개방은 막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지점은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는데 이거 혹시 떼이는 거 아니야? 일 것입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즉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 돈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유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수익 배분을 5대5로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갖도록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미국도 수입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든 것이죠. 셋째,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라는 핵심 손실 방지 장치를 넣었습니다. 만약 원금 회수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지금부터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수익의 100%를 우리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비상장치입니다. 원금 회수가 최우선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엄브렐라 SPC 구조로 위험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방금 말한 네 번째, 엄브렐라 SPC 구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어떻게 위험을 막는다는 걸까요? 먼저 SPC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C란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의 약자로 우리말로 특수 목적 회사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의 특정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그 사업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SPC가 왜 중요하냐면 위험을 격리하는 방화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브렐라 구조가 아니라 2천억 달러를 하나의 큰 사업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단일 SPC라고 합니다. 이 단일 SPC가 조선업도 하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에너지 사업과 인프라 사업은 큰 성공을 거쳐 수익을 내는데 이 세 사업 부문 중 조선 사업이 크게 망해 회사가 빚더미에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조선 사업 채권자들은
거대 회사 전체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에너지 사업이 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성공한 에너지 사업과 인프라 사업의 수익금까지 모두 압류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쇄도산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엄브렐라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2천억 달러로 엄브렐라 펀드를 조성해 쇼핑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서로 완전히 독립된 가게들을 입점시키는 겁니다. 쇼핑몰 2층에는 SPC-A, 2층에는 SPC-B, 3층에는 SPC-C 이렇게 입점시켰다고 하면 이 세 개 회사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입니다. SPC의 핵심은 방화벽입니다. 만약 SPC-A 가게가 파산해도 채권자들은 오직 A 가게의 자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B 가게나 C 가게의 수익금은 100%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시 말해 뭉텅이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으로 쪼개서 투자하고 방화벽을 확실히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3,500억 달러 중 나머지 1,500억 달러, 마스가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현금일까요? 아닙니다. 1,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가 아니라 금융 패키지입니다. 첫째, 현대조선이나 하나오션 등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됩니다. 둘째로, 투자가 아니라 보증을 포함합니다. 이게 현금 투자와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증은 우리 달러가 직접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국 기업이 지급 보증을 섭니다. 이 보증 행위 자체가 1,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 실적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1달러도 소비되지 않습니다. 셋째, 선박 금융 방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화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주 기회까지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 100억 달러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때 한국이 100억 달러 선박 금융을 제공합니다. 단 이 금융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국 조선소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미국은 금융 지원을 받고 한국은 그 대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사업권을 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500억 달러는 퍼주는 돈이 아니라 수주를 따내기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비용을 매출로 전환시키는 금융 전략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한국 업체가 1,5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선박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모순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강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자의 피인 셈입니다. 원초적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덜 가혹한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2천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 투자로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두 나라가 무엇을 쟁점으로 싸웠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던 협상은 어떻게 타결되었을까요? 겉으로는 10월 29일 정상회담 당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월 말 가합의 이후 92일간의 벼랑 끝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 이상 즉시 투자를,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연간 150억 달러 이하 상한을 고수했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깬 것이 바로 10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의 유력 외신 인터뷰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개적 압박이자 결정적인 승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강조하며 일방적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The United States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when it comes to democracy and rationality. South Korea is an ally and friend of the United States. So we believe that we will be able to reach a rational result that is acceptable to all sides. And this is what has to be done. CNN과 인터뷰에서는 양측 간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결론을 강조하며 기자의 함정 질문을 재치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현안에 대한 이해 또 보는 시각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When you say differences, are you talking about the $350 bill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350 billion is a lot of money, even for a wealthy and prosperous country like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has long said that U.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been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and that's why it's now payday for the U.S. But there are voices in the United States who say this is tantamount to a mafia shakedown, that it's extortion to be asking close allies to pay up or else the tariffs are going to get jacked up through the roof. Where do you stand on that issue?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분석가들은 이 인터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를 통한 공개 협상 전술을 그대로 돌려준 미러링 전략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협상 타결 후 만찬 등에서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한 일화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2일간의 협상을 이끈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향해 정말 만만치 않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으며 특히 김정관 장관을 지목해 정말 까다롭고 터프한 협상가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이 핵심 일화입니다.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이번 협상은 가치동맹에서 거래적 동맹으로 변모한 한미관계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라는 실리를 얻었고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미래 안보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대가로 방위비 증액과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는 연 200억 달러 상한 엄브렐라 SPC, 마스가 금융 지원 등 정교한 안전장치를 통해 이 비용을 투자와 매출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악을 피한 실리적 성과라는 평가와 국익을 내준 굴욕적 퍼주기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승인은 앞으로 한미 온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 의회 설득이라는 더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빅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오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합니다.